실제 여기는 자산이 50억, 가지급 10억 있었어요. 그리고 부채, 자본, 미처분 잉여금. 그래서 이분은 가지급을 정리해야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리하는 이유는 은행 때문에도 정리해야 되고 또 가업 승계 때문에도 정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인정이자 때문에도 정리해야 하고 인정이자를 실제로 현금 내진 않잖아요. 그리고 상여처분도 잘 안 해요. 그냥 가지급에 보태요. 그러니까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봤더니 주주가 대표님, 배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한테 하나도 안 줬어요, 주식을. 그리고 배당을 매년 1억씩 하면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눈치채셨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컨설팅을 하게 돼요. 주식을 시가로 지응여해서 대표자한테 그거를 회사에 팔고 잉여금을 줄여서 가지급을 정리하자. 이렇게 돼요. 이게 현금 입금했다가 회사에 갚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막 10억씩 현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동일인의 채권 채무를 상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우자가 대표자한테 10억 증여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요. 6,790만 원이면은 아주 좋죠. 그리고 나서 채권 채무 상계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미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취득가액은 액면이에요. 액면 취득을 하다 보니 취득가액을 개별법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주식을 특정해서 소각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주권 발행. 그래서 주권을 발행합니다. 종이주권.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분은 증여해놓고 주권 발행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증여하기 전에 발행하셔야 돼요. 주권을. 그리고 이 주권의 효력은 사실 인지세는 의미가 없어요. 인지세는 나중에 내도 돼요. 제가 처음 주권 발행했을 때는 주권 발행해놓고 인지세를 국세청에 훈합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조사관님이 국세청에 인지세 훈합하는 거는 자기도 처음 봤대요. 그래서 한 3번은 받아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4번째인가 하니까 그분이 훈합은 안 될 것 같다고 다음부터는 우체국에 내래요. 그래서 인지세 훈합은 그냥 우체국에 하고 있어요. 근데 국세청에다가 우리가 먼저 신고하고 인지세를 선납하고 승인받아서 주권 발행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주권 발행하고 인지세 훈합하는 게 2개예요. 그러다 보니 인지세를 깜빡이고 안 내면 나중에 내면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내면 돼요. 그래서 인지세를 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개별법 적용이 됐고 특정 주식을 소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이걸 봐야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대부분 작성을 안 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급이라는 게 실제 돈을 가져가서 생기기도 하지만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귀속 불명으로 그냥 대표이사 가지급이 돼버리니까 그때마다 금전소비대차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컨설팅을 한다면 최소한 이게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동일 채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급에 대한 채권은 이제 채무는 현금이에요, 현금. 돈 나간 거니까.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나의 채권도 현금이에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를 주식 대신에 돈을 가지급하고 상계한다. 그러면 이 주식 대신이면은 이 주식은 현물입니다, 현물. 원칙적으로 민법상 동일한 물건이 아니면 상계 처리가 안 돼요. 대물 변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물 변제는 별도의 어떤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해석 다툼으로 조세 심판을 거쳐서 1심 판결. 여기 보시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요. 주식을 줄지 현금을 줄지는 자유다 이거죠. 이게 과세된 이유는 뭐냐면 배우자가 대표님한테 증여했어요. 뭐를 증여했냐면 주식. 대표님이 회사에 양도했어요. 뭐를 했냐면 주식. 그리고 가지급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은 배우자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돈이 생기죠. 그 돈을 대표님한테 증여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죠. 네. 나는 주식을 줬는데 왜 현금을 줬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1심에서 이게 나와요. 증여재산 또 하나 조세 심판예에 보면은 결정문에 그게 있어요. 6억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라고 봤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한도 내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국세청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번에 2024년 주식 이동에 대한 책자 나왔잖아요. 그 안에도 어떤 분이 내가 해외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팔려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요걸 활용해서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과세관청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 양도하고 그 대금을 증여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거꾸로 하는 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맞는 거죠. 가지급 채무 변제한 건 똑같고 순서만 바꾼 건데 그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은 또 사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한 달 안에 했다는 거 짧은 기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사실 다단계 거래라는 게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단계 거래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한 게 한 달 정도 됐으니 너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게 법원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단정할 수는 없고 또 근거가 없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납세자가 승소합니다. 그리고 대법에 가죠. 대법에 가니까 종국적으로 9월 12일 날 심리불속행 기각. 이 말은 고법 판결을 인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때 나오니까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증여해서 소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 많이 하자.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판결은 그 사건과 동일할 때만 사실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제적 연관성. 모든 컨설팅 행위를 할 때 항상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지금은 대법도 안 가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세 번째인가요? 신자본 환원, 신이익 소각. 보통 신자본 환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자본은 뭐냐면 우리 자본금. 자본금의 일부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게 신이익 소각이에요. 어떤 분은 그 말씀 하세요. 이게 감자하고 뭐가 다르냐? 감자하고 또는 소각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여쭤봐요. 이 말은 뭐냐면 감자는 내 자본금만큼 감자하는 거예요. 근데 감자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금이 줄어요. 근데 자본금을 줄이면 안 되는 회사는 감자를 못하니까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각이 그냥 보통주 갖고 있는 거를 자기 주식으로 취득해서 소각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실제로 컨설팅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 컨설팅은 사실 복잡할수록 실제 복잡할수록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신이익 소각을 할 때 우리가 종류 주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류 주식을 활용하는 게 과세관청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소각하려면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기 주식은 왠지 소각이니까 지금 막 다투고 이러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신이익 소각이라고 하면서 컨설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무사님 말씀대로 보통 주식으로 자기 주식에서 소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자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자본 환원하고 증여후 소각을 비교해 보면 자본 환원은 증여라는 과정을 안 거쳐요. 그리고 균등하게 소각합니다. 가격은 액면가 소각이 제일 많고 또는 고가 소각을 많이 해요. 차액에 대해서 의제 배당이 생기잖아요. 근데 원금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배당 받는 것보다 세금이 적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해요. 그리고 자금의 귀속은 지금 현재 주주에게 가요. 근데 우리가 했던 증여후 소각은 증여라는 과정을 일단 거쳐야 되고 균등 소각이 아닌 불균등 소각이고 시가로 소각하고 증여받은 주주에게 돈이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이 발생하도록 균등 고가 소각을 많이 활용해요. 주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많은 건설업이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건설업 같은 경우는 몇 개 면허 갖고 있으면 뭐 5억에서 10억은 금방 나와요. 그러다 보니 10억이면 10억 안에서는 미처분 잉여금이 30억 있고 10억 있다. 그럼 이 10억 안에서는 8억 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미처분 잉여금도 줄이고 22억으로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업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대신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본금을 먼저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컨설팅 했을 때 어떤 기장 세무사님이 그럼 나중에 법인을 청산할 때 우리가 청산소득세 계산할 때 자본금 빼주잖아요. 그 자본금은 지금 남아있는 주식 수만큼만 빼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익소각보다는 신자본환원이란 말을 써요. 내 자본환원을 먼저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근거는 이거예요. 상법 345조.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 주식으로 한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순서예요. 첫 번째는 소각할 주식을 먼저 정하고 상환 우선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결권은 있어요. 그리고 상환 우선주를 상환해요. 균등하게 전환해서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익으로 소각합니다. 그리고 대가는 보통 액면가로 하거나 액면가 2배 수준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잉여금을 처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액면가보다 좀 높게 해도 우리 15.4% 범위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2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종류 주식으로 등기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상환 가액이에요. 보통은 액면 금액으로 하거나 또는 정해요. 액면이 10,000원이다. 그러면 20,000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실제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자금 출처를 확보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시가로 정해요. 그래서 실제 상환 우선주를 상환 종류 주식을 해가지고 시가로 받아서 세금을 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동산을 자녀 법인에 넣고 여기서 법인세 내고 증여세 나오죠, 당연히.
지금 특정 법인의 부동산을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세하고 증여세를 나눠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내니까 요때 자금 출처는 요거를 활용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시가평가를 하면 요거는 증여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올라가요. 취득가액이. 증여 이익 생긴 만큼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요 상환 금액하고 상계하면 의제 배당 없이 받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했던 사례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14만 주 있었어요. 그 중에 12만 주를 종류 주식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25%가 훨씬 넘죠. 그래서 의결권이 있어야 돼요. 없는 주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12만 주를 소각했어요. 소각하니까 보통주 2만 주만 딱 남았어요. 자본금은 그대로 7억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청산할 때 내 자본금 얼마예요? 여기에다가 5천 원 곱해서 2만 주에 5천 원이면 얼마예요? 1억인가요? 1억만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자본을 빼갔어요. 그걸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연봉이 한 1.2억이고 액면 5천 원, 발행 주식은 10만 주, 자본금 5억.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자기는 한 3억이 필요해요. 3억 배당을 받는 거 하고 신자본하는 3억 2천 하는 거 하고 비교해서 신이익 소각을 선택하셨어요. 세금은 12.41% 내고 3억 2천을 환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실제로 3억 배당을 받으면 아무리 적게 내도 한 30%는 내야 돼요. 한 9천만 원 내야 되는데 3억 2천을 배당 받으면서 한 요 정도 세금밖에 안 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물론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대략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고가 소각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네. 유튜브 보면은 어떤 분이 아직도 가족법인을 안 만드셨습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드디어 나 가족법인 만들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유명하신 세무사님들도 많이 유튜브에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거에 대한 과세를 안 하다 보니 정말로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홀딩스란 말을 많이 쓰죠. 자녀 법인이 우리 모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족법인을 하려면 이 특정법인 증여이익이란 규정이 핵심입니다. 상증세법 45조의 5. 요거는 여기 나온 대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 바뀐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지배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었다가 지금은 그 친족까지 다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직접 간접 다 합쳐서 30% 예전에 50%였어요. 근데 30% 이상인 법인이 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예를 들면 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뭐 작은아버지 다 포함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회사에 증여하는 거예요. 자산을 증여하면 그때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보통은 자녀법인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그 주식 보유 비율만큼 증여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럼 어떤 거래했을 때냐? 이렇게 무상으로 하거나 또는 우리 고저가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기타는 딱 세 가지예요. 채무 면제, 인수 변제 또는 시가보다 낮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 나오지만 요 1호와 4호가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통 한 2억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 포함되고 경제적 지배관계도 포함돼요. 이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하나 했는데 동업자가 이렇게 3명 있었어요. 이 동업자가 똑같은 비율로 있다가 이분이 나갔어요. 이분은 34, 33 이렇게 있다가
그럼 여기서 지배주주는 누구예요? 이분이에요. 34%. 근데 이분이 나가면서 본인 주식을, 남은 일부 주식을 법인에 증여해버렸어요. 증여. 그러면은 특정 법인 증여이익이 생겨요. 법인은 법인세 내고, 여긴 당연히 1억이 넘습니다. 다. 이분은 나갔고. 근데 지배주주만 과세돼요. 요분 34%. 그래서 이분은 증여의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세가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 여기 나온 대로 직접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도에 걸려서 증여세는 안 냈어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해당 거래 이익, 즉 이분이 법인에다가 주식을 증여한 그 이익 빼기 법인세. 주민세는 안 뺍니다. 법인세만 빼요. 법인세 곱하기 지배주주의 비율. 근데 이 법인세 결정세액은 각 사소에서 해당 거래 이익 비율만큼 뽑아내요. 그렇게 해서 지배주주, 이 지배주주는 여기는 이분이에요. 특수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지배주주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그렇게 계산해서 증여일은 거래한 날입니다. 이분이 주식을 넣은 날. 신고는 언제 하냐면은 익년 6월까지 해요. 12월 말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를 3월에 하죠. 익년. 요때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한도에 걸려서 안 했죠. 그렇게 되면 요 특정 법인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뿐만 아니라 이 지배주주도 이익을 보니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 증여이익 계산은 그냥 간단해요. 해당 거래 이익에서 법인세 빼고 지분율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이익별로 1억.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억 원. 이 1억 원은 뭐냐 하면 아버지, 예를 들어서 작은 아버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의 자녀죠. 아버지니까 내가 있는 법인에 이분들이 주식을 넣었어요. 10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냐? 10억을 넣었으니 우리 자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에요. 그러면 10억 넣고 10억에서 20%, 2억 빼면 8억. 8억을 이렇게 나눠요. 똑같이. 나누면 요 한 사람당 지분이 똑같다고 계산했을 때 1억이 넘겠죠. 그럼 이 두 분을 다 합쳐서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억이 넘었다. 그러면 과세예요. 과세하면서는 증여세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억이에요. 다 합쳐서. 이익별로. 주식을 증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다 합쳐서 1억 먼저 판단하고, 그래서 1억이 안 되면 문제없고 1억이 되면 나눠서 증여세 계산해서 한도에 넘으면 과세 안 하고 한도가 안 걸리면 증여세 과세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10년간 합산돼요. 합산 배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도 때문에 실제로 많이 활용해요. 근데 대신에 한도 이렇게 한도 걸려가지고 증여세를 안 냈다 할지라도 실제 증여 이익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는 한도 때문에 안 냈는데 내년 가서 한도가 걸리냐 안 걸리냐 계산할 때는 요거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돼요. 세금은 안 냈지만. 그래서 주의할 게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리고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한번 개정이 됐었어요. 요때 처음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잘못 개정됐죠. 난리 났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렇게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걸로 바뀌었어요. 제대로 바뀐 겁니다. 특정법인 지배주주 대상. 그 예전에는 지배주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최대주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배주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지배주주로. 그 지배주주만 해당돼요. 지배주주만. 예. 지배주주는 물론 가족을 합칩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뭐냐 하면 요거
지금까지는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이 여기 쭉 나오죠. 과세 대상 거래 열거 딱 돼 있어요. 무상, 고저가, 채무 인수 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것도 활용하기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증여의제 이익은 이렇게 계산한다. 근데 자본 거래, 증자 또는 감자 이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차등 배당은 실질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똑같은 겁니다. 포기한 사람의 배당 금액을 이 법인에다가 무상으로 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증자와 감자는 달라요. 그래서 증자 감자에 대한 자본 거래가 없다 보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90%고 특정 법인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 아버지가 9억, 1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10억에 대해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9억을 해서 여기다가 증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구성. 근데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감자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고 아버지만 이렇게 저가로 감자한 거예요. 우리가 저가로 감자하면 특정 법인도 주주니까 남아있는 주주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되는데 이게 특정 법인이다 보니 여기로 걸어가니까 안 걸려요. 어디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딱 걸려요. 그래서 없어요, 지금은 낼 게. 그래서 특정 법인 증감자.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 양자가 되게 좋은 건데 서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양자 법칙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지분율을 확보하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제적 합리성. 그래서 저는 증자를 권유하고 싶어요. 증자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넣는 거거든요. 대신 증자할 때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돼요. 그 법인이 돈이 없으면 가수금을 넣기도 하잖아요. 가수금 넣지 말고 대출 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증자하고 그리고 아버지 주식을 희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아마 통과될 것 같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은 10, 11, 12, 3개월이에요. 이 3개월 안에 필요하시다면 할 필요가 있고 저는 한 20%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데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말고. 예.